요즈라디오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촛불문화제 하는 거를 그 아이폰으로 해서 녹음해갖고 이제 그 들었었죠. 그래서 뭐 안 들어보셨죠?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이폰으로 그냥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만들었어. 역시 애플은 참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 촛불문화제 있었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아니나 다를까지 뭐. 근데 쳐보니까 40명은 왔더라고요. 네, 40명. 네. 요즘 시대에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 참여하는 인원이 40명이라는 건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역량이에요. 뭘 그 정도 숫자는 맨날 차고 갔지 뭐. 그러니까 평소에는 찾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렇게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원 문제에서는 뭐 그 정도면 선방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농민의 분들이 좀 많이 와서 그런가? 근데 대부분 많이 안 왔죠 사실. 예, 만약 그 얼굴이 그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좀 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앞으로도 뭐 더 죽어도 요 숫자는 그냥 차고 가는 숫자야. 그래서 뭐냐면 거시겠다 이거예요. 네. 별볼일 없었다. 소개를 안 했네요. 자,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추석은 다가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뭐 영세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여주 지역에 있는 도자기 공장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가 사실은 좀 북적북적 돌아가고 해야 힘도 나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일반 사원들도 많이 힘드네요. 사장 직원이라고? 힘듭니다. 네, 진 팀장입니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오늘 출석입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걸 뭐 쉽게 얘기하십시오. 네, 이석기 문제 예. 얘기하시나요? 예, 지난주에 아주 대박으로 예전에 그 윤창중 사태에 이어서 이번 이석기 사태로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한 방씩 주고받은 거야? 어디 윤창중하고 비교가 되나요? 사실은 파워로 보면 윤창중하고는 윤창중이야 개인 비리의 문제, 개인의 뭐 품성이나 이런 문제였고 이번에는 어쨌든 조금 조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또 쟤네 쪽 애들은 비중을 때 그리고 윤창중은 나섰어. 그걸 엄호할 세력이 있는데 이건 엄호할 세력이 없잖아요. 없어. 있겠지. 숨어서 하겠지. 숨어서 암중노생하면서. 아니 뭔가 좀 엄호를 해달라고 했더니 스스로 자충수를 막 빵빵 두고 그래갖고 이쪽에서 그 밝혀지지도 않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막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여가지고. 사실 엄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어려운 수로 계속 빠져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이거를 분명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메카시즘으로 분명히 또 이제 그 공안 정국으로 또 몰고 가서 최종적으로는 뭐 문재인 주기까지 이제 그걸로 해서 끝내겠죠. 뭐 거기까지 가면.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뭐 그 전국에 있는 그 어떤 이석기류의 그 사고를 갖지 않은 사람까지도 모두 다 잡아서 뭐 어디 뭐 노주에 누가 동부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건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기 어려우시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싹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은 진짜로 계속 이와 같은 문제가 나갖고 발목 잡기, 뒤통수 치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진짜로 거기 이제 저 북한 추종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거기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한국 사회에 더 발전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진짜로 뭐랄까 꼭 이번 기회에 진짜로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국정원 또 살아남았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짜로 국정원이 이쪽 동부야 아니면 혹은 이석기 내에 도대체 뭘 줬는지를 몰라도 계속적으로 그 국정원 살리기를 꼭 이쪽에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지 저는 좀 되게 황당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설국열차 보면은 저는 그 설국열차 참 길리엄이었죠. 그 이쪽에 네, 길리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맨 뒷칸의 그 지도자. 예, 예. 뭐야 이거 꼭 우리 사이에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요번에 이석기 사태를 보고 뭐냐면 그래도 길리엄은 자기 팔과 다리를 사람들에게 내주는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그 지도자가 됐는데 이쪽은 주로 다 호의호식이 하잖아요. 뭐 돈도 뭐 신발장에 1억 5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북한에 또 저쪽에 거기 뭐냐면 저쪽에 수령들은 뭡니까 그 배 따뜻하게 진짜로 거기 뭐 그렇게 드륵드륵 찔 정도까지 뭐냐면 이게 잘 살면서 이쪽에 이 꼴통 보수들하고 이렇게 잘 아삼육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사태들 이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 뭐냐면 이쪽하고 거리를 두는 것들은 참 잘한 선택이다. 저수도 잘한 선택이다. 우리도 거기 뭐냐면 확실하게 이제는 뭐냐면 거기 선긋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 세력들은 사실 진짜로. 근데 주사파가 있든 뭐 무슨 파가 있든 사실은 그게 사상으로서 존재를 하면 이념으로 존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참 또라이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인정해 줄 수 사실 있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물리력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 사회에서 폭력적인 부분들을 행위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그게 실제적인 실행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들로서 실제적인 내부의 어느 폭력성들로 표출되는 과정들이 실제로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는 그 북한에 대한 사회가 이미 예전에 저희가 한 80년대 90년대 시대를 넘어오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념적으로 어느 사회를 동경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미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자신의 그 사상적 이념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참 이 사람들이 정신은 없구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되게 뭐랄까 이 사람들이 추습스러운 게 우리가 사상범 내지 정치범은 확신범인 걸랑요. 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뭐냐면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내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으로써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들이 뭐냐면 밖으로 이게 펼쳐지길 바라는 건데 뻔히 해놓고 안 했다는 거야. 뭐야 이건 자범이야. 이건 자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으로 봐도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내가 죽을 걸 알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죽는 그런 수순을 당연히 밟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그래 그 숭고하게 자기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좀 앞뒤가 달라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잠깐 여주 라디오 들으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들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NL과 PD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진부하고 고마운 얘기를 그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NL은 북한을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PD는 옛날에 모스크바를 좋아했었는데 모스크바. 근데 모스크바가 소련이 1990년에 망해요. 그래서 소련이 1990년에 망하면서 남아있던 소련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어떤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PD 계열 사람들인데 그 PD나 ND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와해됐죠.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소수가 이제 아까 순교 얘기했지만 순교에 90몇 년도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수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막 이야기를 했던 그룹이 아마 마지막 그룹이고요. 거긴 다 와해돼서 소련이 망하고 그러면 소련이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혁명은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의 선언이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다 그게 쓱 물 흐르듯이 다 없어진 거죠, 거의 다. 그래서 PD라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없어졌다고 또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이제 좀 더 돌아보면서 그냥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비합으로 그 숨어서 이제 그 사회주의 활동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기 모태 어느 뭐 그 사실은 이념적인 그 모태가 될 수 있는 그 동구나 이제 그 소비에트가 이제 그 붕괴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는 길이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정당 활동으로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민중당이나 민주노동당으로 사실 외형화된 거죠. 외형화됐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들의 먹잇감을 찾아 그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일단 합법 공간에서 일정한 진지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NL 쪽에 있는 친구들이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친구들이 거기도 사실 파벌이 많습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민주노동당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노회찬, 심상정, 뭐 단병호 이쪽에 있었던 그 명망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뭐 이합 집산하고 다 뭐 헤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뭐 그 진보정의당 그쪽에 있는 분들과 아니면 그 이번에 노동당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민노당의 흐름으로서 계열로 보면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우파 쪽에서 NL 쪽에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통합진보당으로 이렇게 세력 부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사실은 그 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남을 기본 좀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동부 그룹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쪽이 좀 그 책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 그룹에 대한 역사는 뭐 그렇지만 사실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면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을 괴롭히는 그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그냥 그 일진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 내 일진이 동부였어요. 그래서 운동권들을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괴롭히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는 자기가 짱을 먹는 그런 그룹이 동부 그룹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거라냐면 이제 자기들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진의 피해를 받던 다른 사람들은 아유 잘 됐다. 속으로 고소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돌아봐서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분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어도 항상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위기감을 몰아넣고 막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종교적인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학교에서 날뛰던 일진이 사회의 깡패를 만나서 완전 당했다 이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실제로 보면 네. 이렇게 그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그 체제가 되게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조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화된 이제 군사정권이나 이쪽에 그 세력 형태였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세력이 그 중에서 이제 동부연합 친구들이 특히나 이 반민주 세력과 그 적대적 관계들을 유지하고 투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민주성들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사실 약육강식 방식으로 이겨 먹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올바른 진리가 사라지고 상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력 간의 다툼만 남아 있는 방식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동부가 조직적으로 보면 아주 실제로 말하면 걸레가 돼버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과정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의 조직을 갖다가 또 뭐 노조를 갖다가 자기들이 빼앗아 간다거나 뭐 지구당을 빼앗아 간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정의 정당성이 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당내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뭐 노회찬, 심상정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저기 지금 노동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거의 삼인주의자들이에요. 좀 대부분 다 삼인주의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혁명 노선을 갖고 있다나 그러니까 당원 단계에도 아마 그걸 다 포기했다고 써놨더라고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걔네들도 다 쫓겨난 애들이지. 거기 또 저쪽에 정의당도 쫓겨난 애들이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쪽 파에서는 뭐 거의 양상을 네. 보면 온몸에 똥을 확 묻혀갖고 가게 들어갖고 그냥 문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코를 막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래놓고 우리가 다 먹었다 그러는 거지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방식도 사실은 그 사태가 진행되는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뭐 이렇게 전체적인 뭐 이렇게 전국의 구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은 분명히 어떤 뭐 일정 영역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 다 떠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부족해요. 좀 이게 저희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 되돌려서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실 얘기가 됐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국정원에서도 발표가 되고 이석기 측이나 이제 통합진보당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 저거잖아요. 녹취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게 알려면은 아예 그냥 녹취록이 글로 쓴 형태가 아니라 음성 파일을 그냥 까면 모든 게 되는데 뭐 그거야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법 형태를 보면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엔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형을 받는다거나 그 정도의 형이지 이게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뭐 국가별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형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정치적 상황이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이 친구들이 사법적- 실제로 자기네들이 뭐 장난감총 뭐 개조해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 내란 정도의 준하는 무장력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자금력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유사시에 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미북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필요할 때는 이 사람들을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상황에 가서 만약에 그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가면 뭐 장안파 저쪽 뭐 연안파 얘기하듯이 걔네가 다 숙청하잖아요 남노당 부분들을. 그렇듯이 이 친구들하고 결코 저는 권력을 공유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이 내란죄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내란죄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얘네가 실제로 무장을 할 수 있거나 이 사회를 사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나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무슨 능력은 개뿔 입만 그러니까 입으로만 능력이 있는 거죠. 입으로만 그래야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30명의 조직원들을 강고하게 틀로서 묶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거친 발언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뻥을 쳐야 되니까 실제로 저는 그 뻥과 거친 발언의 일환이 이번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러한 말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그래야지 기자들은 발 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추접스럽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발언을 이제 그런 발언을 가지고 뭐 내란 음모죄 뭐 선동죄 이러는데 이 정도 갖고 내란이면요. 그러면 1년에 이런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노라님 어떻게 보면 골리앗 그 타워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파장력으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합법 그것도 합법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것도 내란으로 집어넣어야 돼 사실은 그런 걸 작은 걸 크게 너무 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 연예인들을 막 쫓아다니는 사생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다 그래서 사생팬인데 북한에 대한 사생팬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떨 거냐 얘네들이 곤란한 존재인 거예요. 얘네가 지금 시국이 어떠냐면 박근혜 정권하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도 지금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금강산까지 열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자꾸 그냥 나대면 북한에서 어떠냐고 입장이 피곤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북한에서 실제로 막 어떤 얘기냐면 얘네는 총기가 없는 거예요. 총기가 있었으면은 얘네가 무슨 뭐 장난감 총 얘기 나오지 않고 비비탄 얘기도 안 나왔겠죠. 근데 총기를 그럼 북한에서 맘만 먹으면 사실 잠수함이 싫어서 좀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선 얘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활용 대상이야. 그냥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북한에 대한 팬일 뿐이고 사생팬이야, 사생팬.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북한 팬인데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갖다가 참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지 팬이지. 근데 네. 좀 갔으면 좋겠어 북한으로. 좀. 그렇게 좋으면 갈까요? 가라고 하면? 가면 내가 볼 땐 아우지 금방 쫓겨나거든. 왜냐면 이 자본주의 오염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 쟤네들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 아니 실제로 한 조직에서 그 130명이 그 조직원이라고 보면요. 그 조직에서 저도 이제 그 친구들 알잖아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 일당 벌어서. 근데 그 수장이라는 놈은 억대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뭐 외화 이게 사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짜 자본주의에 처절하게 물들어 있는 거지. 옛날부터 이렇게 뭐냐면 밑에서 거기 삥 뜯어갖고 지네들 호가호시 가는 게 얘네들만 그러지 않았어. 우리 때도 그랬어. 나쁜 놈 새끼들. 응? 참. 거기 뭐 얘네들도 뭐 보안 어쩌저쩌고 하더만 그걸 동영상을 촬영했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분명히 찍어갖고 우리 이런 거 했다 알아달라 해갖고 이거 올려보내거나 그런 어떤 걸로 쓰려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야말로 뭐냐면 미친 짓이지. 그렇게 흔히 말해서 이게 보안이고 어쩌저쩌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정신이 아닌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전에 민주노동당 할 때 당직자들 정보 다 팔아먹었던 데이 경기 동부나거든요. 당직자들 정보 다 해서 북으로 넘겼어요. 이 사실 맥락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거. 간첩이에요, 간첩. 그렇지. 아니, 올려보면 이렇게 건당해갖고 얼마씩 내려보내나? 그러니까 이게 중국 놈들이 거기 먼저 사기치려고 우리나라 거기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갖고 그거 돈 주고 산다며? 어? 토끼 개끼네 뭐. 사생팬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자존심 있는 사생팬인가? 얘네는 좀 받을 것 같은데. 진짜 좀 괘씸하더라고. 이석기 거기 뭐 개인 집에서 사실 현금 1억 넘는 현금을 우리 적어도 지금 이석기 류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저번에 분신 뭐 그 통합진보당 그 문제 있다고 해서 분신하고 이런 사람들 일용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 대표라는 놈은 야, 거기다가 신발장에다 돈을 놨다고 하면 도대체 다른 데는 돈이 통장에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저희 집은 돈을 털어봐도 카드만 있지 뭐 돈 없거든요. 현금. 그러니까 여기 130명 중에서도 위에 몇 빼놓고 밑에는 진짜로 순 거기 뭡니까 저거 우리 거기 뭐야 카드 깡해갖고 돌려막기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시쳇말로 조직원들 밑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 빨대를 꽂는 거죠. 빨대를. 딱 그게 막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유사 종교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옛날에 뭐죠 이렇게 정명식이. 예, JMS. 구체적인 이름은 들진 않겠지만 여러 종교들이 신도들 갖다가 다 재산 뺏고 그리고 한 군데 모아놓고서 막 이렇게 저거 하고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야 내일 모레 하나님 오신다 이 얘기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죠. 혁명적 시기. 그놈의 혁명적 시기를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참 그래서 좀 현실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 판도 그냥 이게 좀 일부분이잖아요. 이 판은 그래서 전체는 아니니까 좀. 근데 이게 유사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요번에 어쨌든 부족장들 이거 부족이야 이게 부족장들이 좀 어쨌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또 뭐냐면 어떻게 할 텐데. 야, 그러면은 이게 또 이 유사 종교의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도 그냥 추앙한다는 거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없어진다라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가벼운 형으로 받으면은 그거에 또 제 2차 부흥기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내가 겁나는 게 나는 알아. 얘네들이 절대 안 없어져요. 순교를 하는 거지. 진짜 스스로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근데 혹시 몰라 이번에 왜냐면 지금 얘들 숭배하는 걸로 안 가. 계속 발뺌하는 형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거 밑에 이쪽에서 뭐냐면 동부연합 친구들이 예전에도 조직이 사실 있었단 말입니다. 뭐 그 스스로는 전국연합 이후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름을 바꿔서 사실 세력으로 존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 그렇지. 이후에. 저는 여기서 부인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우리 그 부족장님은 우리의 신념을 저버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탄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영도자님이시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운동권 말을 좀 제발 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동권 말을 안 썼으면 잘하면 안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쓰는 말처럼 자기들끼리 쓰는 말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근데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말들이죠. 그러니까 운동권 용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주파 용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총폭탄돼요. 여기까지 할까요? 뭐? 이석기 사태는 이석기 사태에서 국정원 얘기는 안 하나요? 국정원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저 뉴스타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립언론 뉴스타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밝힌 내용이 국정원에서 그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요새 채널 A나 뭐 TV조선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하루 종일 탈북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탈북자들이 나와서 뭐 막 북한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정보를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면 국정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편향된 교육을 그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게 하고 그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계속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 올린 것만 드러난 것만 해도 7만에서 뭐 몇십만 건 정도 된대요. 하루 종일 달게 하는.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웃기는 게 댓글이 북한말이 나와. 우리나라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댓글을 북한말로 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뭐야? 막 그렇게 그 생각은 했죠. 요새 탈북자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들킨 거죠. 국정원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 NK 지식인연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하루에 이제 돈을 이만큼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댓글을 몇 개 지시가 있어요. 댓글 몇 개 이상 달면 돈을 5만 원, 10만 원.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주일을 부려먹고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그것도 그 탈북자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넘치니까 일주일에 5만 원으로 또 내렸어요. 걔네들 동부구만. 걔네들. 걔네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걔네 생각이 있겠어, 그놈들이.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북한 체제나 뭐 이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뭐 쓰려면 쓰지만 없는 말을 지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세훈이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4대강에 대해서. 4대강 비판하는 것도 써라. 그러면 원세훈이가 오더를 내리면 이 사람들한테 바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이 사람들이 4대강이 나쁘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찔려갖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서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이제 뉴스타파의 제보를. 그래도 온통 서북청년단은 아니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댓글을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뭐 스포츠나 뭐 이런 어떤 그다음 어떤 뉴스 이런 거에서 댓글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이거 뭐냐면 이 자생적인 서북 청년단 같은 자생적인 이 동부연합과 같은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끊임없이 댓글을 다는 부류들이 있더라고. 지금 같은 시기라면 아마 그 국정원에서 작업했던 걸 조금 좀 자제시키는 시기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이게 낮은 수준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뭐랄까 우리 사회에 이게 진짜로 구구적인 어떤 사고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동부 이런 거 보면서라도 뭐냐면 TV조선이 많이 그런 걸 크게 불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고 쟤네들도 진짜로. 이건 얘기 나온 김에 좀
제가 요새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건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서는 이게 좀 뭐랄까 좀 독재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좀 이렇게 강한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리고 또 강한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굉장히 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다문화주의, 다문화 지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막 공격을 하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거든요. 그건 진짜 자생적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가진 거의 마지막인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그래서 정부로부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남 탓을 안 하면 학력도 없어요. 자기 자기계방에 빠지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뭐가 있냐면 요새 한국이 되게 잘 나가고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미국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한 가지만 그거에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보완이 돼야 된다, 정책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한계, 어려움, 그런 것을 좀 극복해주는 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실제로 용어적으로 보면 제노포비아라고 얘기를 하죠. 네. 외국인 혐오증인데 실제로 그 지점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세력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주 세력과 사실은 이 사회의 가장 기층 민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세력들이 이제 사실은 대립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느 것도 해결은 안 돼요. 국가에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 기초적인 가장 기층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지점들은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주 관련 단체들도 제노포비아 관련해서는 이미 4, 5년 전에 예고는 했지만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외국인 혐오 카페나 이렇게 세력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세력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보면 근일 내에 사실은 큰 내부의 이제 우리 사회의 내부 분란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민족주의자의 양극단으로 동부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외국인 혐오증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파시즘으로 가는 거고 거기다가 혹시 또 저 이슬람주의 저쪽에 거기 근본주의자처럼 우리나라 또 기독 근본주의 또 플러스가 되면 이거 완전히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방조하고 부추기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죠.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도 자민당 일본 자민당처럼 그냥 한 4, 50년 그냥 쭉 갈 가능성이 크죠. 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우리는 사실은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의 어느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는 아마 내적 동력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내부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야 되나? 쉽게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세력들이 사실은 심상정이 따로 나뉘고 누가 따로 나뉘고 이러지 않거든요. 많이 흔하게 같이 묶어서 보는 부분들 경향적으로 큰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내상을 많이 입었죠. 한동안 어려울고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래도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부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 저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사실 결정타를 맞은 거고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때에 비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수준이 좀 이게 국정원이고 사실 이 국정원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진짜로 개혁해야 될 대상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를 좀 놓치는 감은 있지만은 이쪽에 동부연합과 거기 이제 다른 쪽하고 좀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은 학습이 조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은 들어요. 다 알죠. 네. 예, 알긴 아는데 이제 동쪽에다가도 근데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선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알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진짜 선거를 치르면서 올라오는 사람이 그쪽 오병윤, 김선동
해가지고 이상규 해가지고 물론 뭐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역구에 당선되는 그 과정들 보면 지역구 그때도 6명이 이미, 6명이 당선됐어요. 그 친구들이 주사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대중적인 인지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상규는 그래도 좀 약간 자꾸 다른 발언을 자꾸 내긴 내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이상규가 그 선거 때 나와서 토론할 때 그 북침을 물어봤었나요? 유교가 네. 그 부분들을 끝내 대답을 안 했었어요. 말 안 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번이 진짜로 마지막일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세력으로 이렇게 강한 세력으로 흔히 쟤네들이 사실 쟤네 국회 프락치 활동을 하려고 들어갔죠. 사실은 거기 이제 종친 거고 이후에 국회에 뭐 제대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닙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잔동풍이나 어디서 챙길지 잘 모르겠는데 더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북한이 이제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사상적 구심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세습이 이제 사실은 김정일로 세습이 되죠. 이게 무슨 지금 이 대명천지에 자식으로 세습되는 게 어딨어? 이 사회가 개판 났구나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주사파가 해체될 줄 알았어. 그러더니 아니 이거 다시 공고하게 뭉쳐요? 그러더만 김정일 체제에서 다시 26살 먹은 김정은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도 이 체제가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동경하는 세력들이 이탈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것도 신념이고 신앙인 이상 이게 만만하게 이게 예상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에요. 거의 신앙이 가까운 거라서. 그런데 이런 건 이제 하나 있더라고. 오늘 페이스북 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의 지식인 계층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스스로는 되게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중국에서 바라보기에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혁명을 했잖아요. 막 신의 혁명도 하고 뭐 그때 그 손문의 무슨 혁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혁명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시스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헌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가인데 헌법을 운영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의 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사가 있었고 그래서 신문사에서 그런 논조의 글들을 여러 차례 한국처럼 그 어떤 헌정을 가져보자 이런 것에 논조를 썼다가 옛날에 우리 이제 동아일보사 때처럼 폐간시키고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좀 약간 저급한 체제조차도 굉장히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지. 네. 어느 사회고 민주주의가 그 사회 그 근간에 유지되지 않으면 그 사회 사상 이념 아무 필요 없다라는 사회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운영 원리가 민주적이지 않은 그럼. 어차피 결국에 그래서 나중에 한두 명이 해먹는 체제로 가면 다 똑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석 기사 때 여기까지 뭐 잡담을 좀 해봤습니다. 떠들어서 승리하자. 여주라디오. 다음에 청취자 비밀늑대님이 간만에 또 글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저희 라디오를 듣고서 여주시로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한 것 같네요. 잘 듣고 갑니다. 여주 곰도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고요. 여주의 구석구석 이야기거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환경 쪽 골프장 관련 얘기는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여주 공무원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 번쯤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용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공무원, 성김의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 등 아직은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은 듯 시승격 관련 인사발령의 목매는 한심한 공무원들을 보며 몇 자 적어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봐도 제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여주곰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함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거 보면 친구 중에 공무원 같아.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 공무원 얘기 나오니까 칭찬할 사람이 있네. 예. 제가 오늘 여주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그 범칙금을 안 내가지고 30일 면허 정지를 한다고 오늘까지 안 내면 해서 그 범칙금을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사실 경찰서를 가는 건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민원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맨 우측에 맨 좌측입니다. 맨 좌측에 있는 그 민원 담당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친절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막 말로써 친절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갖고 되게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마음에 위안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정문 옆에 그 민원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경찰서. 네. 거긴 다 친절하시던데. 옛날부터. 친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뭐 친절하지 않은 데가 저기 교육청하고 검찰 쪽인 것 같긴 한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글 좀 자주 올려주세요, 듣는 분들. 저희 욕도 좋습니다. 저희 안티도 좋으니까 좀 글 좀 올려주세요. 좀. 듣지만 마시고 듣는 분들은 많이 들으시는데 이게 요새 글을 안 쓰시더라고. 여중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과 그 민원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유 게시판은 100번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 게시판에 쓰셔야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자유 게시판은 아무리 써봐야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자유 게시판을 막 뒤져보고 하는 거죠. 먼저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진입로가 세상에 김모모님인데요. 저는 보강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니 무슨 공사를 하다 말고 그것도 이렇게 꼬불꼬불 세상에 이런 진입로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여주 철강 허가 내줄 때 직선 진입로를 해준다고 했다가 이젠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내년 3월에나 완공된다고 하고 진정 이런 도로 계획이 최선입니까? 네. 이렇게 쓰셔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 게시판을 올리세요. 두 번째, 여주휴게소 무인 식권 발급기 문제. 최모모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무인 식권 발급기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글을 올립니다. 무인 식권 발급기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주휴게소에 설치된 무인 식권 발급기의 경우 메뉴가 하단에 위치하고 선택된 목록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면이 너무 커서 메뉴를 선택하고도 상단의 메뉴를 보지 못해 선택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기를 잘못 다루시는 분들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서 사용법을 알려주시지만 사람이 많은 경우 당황하여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한 메뉴를 선택하고도 결제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택된 목록이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선택이 끝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결제창을 띄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주 휴게소 문제는 도로공사 소속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민원 게시판에 올려도 도로공사로 아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식권 발급기가 나왔으면 또 한 사람 잘렸겠네. 그래서 통과할 때 뭐예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패스. 하이패스. 하이. 저 그거 생기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제가 남아서 저는 그 하이패스 안 쓰리라. 이야. 완전 인기 발언인데 진짜로. 진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했고 지나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민원 게시판 제가 마지막 남은 게 되게 짧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답변이 올라오지 않은 바로 올라온 글들인데요. 제목 남은 농약 처리 방법 전 모모님입니다. 7년간 농사를 지으며 매년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 빈 농약병과 남은 농약의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7년 농사를 지었다는데 이걸 모르시나요? 이거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하죠?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거 아마 이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빈 농약병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좀 전환하세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마을에서 아니면 뭐 젊으신 농사 지시는 분 주변에 계시면 이야기 한 번 하면 방법 다 알 겁니다, 이건.
자, 두 번째 가로등 고장인데요. 정모모님, 하리 이온 아트빌과 하나로 마트 사이, 하나로 마트 오른쪽 길에 있는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밤이 되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범죄 예방과 길 가다 걸려 넘어져 부상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원 상담에 글 올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고쳐주시겠죠? 뭐 그런 거 금방 하시던데. 자, 뉴스 먼저 한전 변전소 문제가 요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뉴스를 좀 묶어서 그건 어떻게 박 사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뭐. 한전 변전소 건립 밀실회의 강행. 한전이 지난달 27일 썬벨 호텔 3층 크리스탈홀에서 여주를 비롯한 양평과 이천, 광주 지역 대표와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솔로 입지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비난이 일고 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2차 회의는 공개를 요구하는 언론사의 부담을 느낀 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묻는 비밀 투표를 실시해 반대 3명, 찬성 14명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여주에서는 김규청 여주군 의회 의장, 가경석 경제교통과장, 임광식 이장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양평, 이천, 광주 지역에서 10명, 시군의원, 공무원, 이장협의회장의 의원이 참석했지만 일방적인 비공개 찬성으로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날 참석한 22명 입지선정위원회 중에는 해당 지역과 상관이 없는 수원 소재 인터넷 언론 매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변전소 건립을 위해 한전에서 밀어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변전소와 송전솔로까지 건설되면 주민들은 기본권마저 빼앗기게 된다며 반발이 일어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가경석 교통과장은 한전이 2012년 1월 일부 변경안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며 지난해 결과보고 정도로 회의를 진행하려다 위원들의 반발로 진행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파행으로 끝난 이번 회의는 오늘 10월 31일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성전솔로 건설은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강원 개폐소에서 원주시와 여주, 양평, 이천, 광주 등 4개 시군을 거쳐 가평과 안성 중간 지점까지 총 연장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뒤에 것도 아예 이거 기회가 딴 사람이.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한전 765kV 변전소 입지 선정위원 입맛대로 구성. 22명 중 외부인 10명, 여주 이천 등 4개 시군 12명 들러리 원성. 일부 주민, 지역 현안 문제다. 순수 지역 주민으로 위원회 재구성하라 촉구. 한국전력공사가 여주, 양평, 이천, 광주 등 4개 시군을 관통하는 초대형 고압선인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솔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주와 이천, 양평, 광주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인들을 동원하는 등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입지선정위원을 선정 위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솔로 건설 사업은 정부의 5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강원 개폐소를 거쳐 여주, 이천, 양평, 광주 등 4개 시군을 관통해 가평과 안성 중간 지점에 이르는 총 연장 90km 구간으로 오는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에 한전은 765kV 신경기 변전소 건설을 위해 여주, 이천, 양평, 광주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3명의 입지 선정위원을 추천받아 총 22명으로 구성된 신경기 변전소 건립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여주 선벨리 호텔에서 2차 입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입지 선정위원 22명 가운데 12명만 여주, 이천, 양평, 광주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10명은 이들 4개 시군과 연관이 없는 외부인들로 구성되는가 하면
회의 역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비공개로 운영에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 현안 문제에 왜 외부인들이 왈가불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주와 이천, 양평, 광주 지역에서 각 3명을 위원으로 유촉하는 것은 한전이 사업 추진을 위해 들러리로 내세우고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여주, 이천, 양평, 광주 위원들 또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데 동조한 것은 한전과 똑같은 사람들로 속내가 의심스럽고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은 765kV 신경기 변전소 건설 사업은 지역 현안 문제인 만큼 한전은 현재 입지선정위원 중 일부인들을 줄여 순수 지역 주민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하는 등 만약 한전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 집단행동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난번 2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한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입지선정을 위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을 입지선정위원회에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참 3명이라는 숫자가 애매하네. 여주에 3명 그 입지선정위원회 그 들어갔는데 비공개로 한 사람이 3명이야. 각 지역별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3명의 위원이 사실 우리 지역만 반대했을 그 공개로 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하네. 2명이면 잡아 돌려도 되는데. 그래서 남한강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기사는 여주신문 기사고 지금 건 남한강 뉴스 기사인데 남한강 뉴스에서 그거를 입수해갖고 다 깠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비밀로 원래 돼 있는 위원 이름까지 아예 다 깐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름을 쭉 보면 사실 뭐 다른 모르는데 뭐 갈등해결센터 이런 데서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4대강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4대강 해보면은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이 더 못 믿어. 얘네들 나쁜 놈들이야. 막 그래서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구성된 분들이. 여주에서는 누구죠? 군의회 의장, 김기창 군의회 의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임광식 이장협의회 부회장 이렇게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이런데 참여를 하려면은 군의회 차원에서 지역에 뭐 토론회라도 개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 했나? 아니 그건 아니요. 여기는 무조건 반대 입장이에요, 다. 네. 그래도 반대 입장이다 하면서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잘못 가면 뭐냐면 그렇게 그 매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그 뭐 저기 고속도로 뭐 하고 연결해서 한다거나 저번에도 사실은 그 박명선 의원 나왔을 때 실제로 이쪽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그 유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인식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이제 뭐 그 주암 쪽으로 나오는 그 IC와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에 어느 떡고물을 하나 던져주면 이 부분들하고 매치해서 찬성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한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전에서는 당연한 수준에서 아니 뭘 줘야지 먹고 떨어지나 이래서 그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명의 의원이 지금은 반대를 하는 거지만은 이 세 사람이 결단해서 여기 뭐 결정이 자주지하는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을 대표성을 가지라. 대표 형성들을 그 의견들을 강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사들을 거기 뭐 모으는 과정들이 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들에 따르는 형태로 이게 대표들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지. 그것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군수의 의지, 3명이 다 군수의 의지를 따라갈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군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럼 밀어. 다음에서 군수는 안 되고 시장으로 해야 되니까 시장 때까지 밀어. 이거 쉽지 않은 일 같은데 한전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고. 지금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그 국가에서 이 전력난이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게 자체적으로 뭐 대안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기감만 증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겨낼 거고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 막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그 통하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을 외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개개인 호수별로 통과하는 몇 킬로 내 반경 내에 있는 그 개별적인 부분으로서 보상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래버리면 실제로 뭐 골프장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예전에 부안 핵폐기장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경주도 그랬고 사실은 핵폐기장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밀어붙이고 그 공중폭격 해가지고 그 언론 공세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대표자들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이 유해하다는 부분들까지 지역에서 받는다는 걸로 여론으로 그때 부안에서 주민투표했을 때 받는 걸로 나와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간만에 그 오너큐 의원이 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도리 미천의료원 여주분원 설치하자. 이거는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그 주장을 하셨다고 하네요. 경기도의회 오너큐 의원 의료기반 시설 확충 및 출산율 제고 위에 의료 사각지대 여주시 승격을 앞둔 여주 군민에게 여주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회 자본을 묻는다면 단연 의료시설 확충이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하다. 경기도의회 오너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이 여주 지역에 경기도 이천의료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 의원은 지난 3일 제28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주군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여주분원 설치를 건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여주군에서 운영되는 92개 의료기관 가운데 산부인과 시설은 4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4월 기준 여주군 가입 여성 17,000여 명, 군 주민등록 인구의 약 16%가 분만을 위해 원정 출산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여주 분원 설치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여주군 임산부들은 출산을 위해 월 평균 2,000에서 50명, 원주에서 20명, 기타 지역에서 5명 정도 원정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여주군은 오는 9월 23일 시승격을 앞두고 있어 시승격에 걸맞는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낙후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뭐 취지 자체는 뭐 공감이 가고요. 근데 이제 방법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식밖에 없겠죠. 분원 말고 그냥 아예 의료원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 공공의료 영역이니까 네. 사적 영역이라면 누가 뭐 세우면 되겠지만 그렇죠. 공공 영역에서는 사실 이런 방법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네요. 그나마 얘기한 이렇게 좀 임산부들을 위한 그런 게 좀 강화된 방식의 병원이 있으면 좋긴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주에 있는 그 산부인과들이 4개소 있는데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산부인과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진료소지 그 산부인. 근데 왜 거기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지? 돈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왜요? 4개소면은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75명 정도가 분만을 하게 되면은 한 군데 정도는 수지가 안 맞나? 하루에 2건 정도가 분만을 하는 건데 75명이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 분만하지는 않겠죠, 여주에서. 네. 아마 수술 단가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주의 의료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네. 도자기 문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사를 다 읽지 않고요. 세종신문은 2014년은 도자 살리기 총력체제로 이제 도자재단 얘기인데요. 도자재단이 사업 예산을 자진삭감했대요. 그래서 큰 타이틀만 좀 읽어드리면 수익사업, 민간기업 전환 등 사업구조 재조정, 사업 예산 30%, 차기 비엔날레 50% 자진삭감 보고. 두 번째로 사업계획도 도자 소비를 전제로. 그래서 여주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도자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최고로 노력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도자재단의 회생 프로젝트가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꼴등을 한 거예요. 거의 꼴등을 해서 도자재단이 이제 경기도 중에 공공기관 중에 이제 거의 퇴출 위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도. 퇴출시켜야 돼. 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퇴출시켜라. 걔네 그냥 인건비 잡아먹는 하만데 월급만 받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네. 있는 그 도자 그 실제 종사자들하고 교감이 없이 이들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재단 그는 어느 권력 집단도 그런 권력 집단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문제가 그런데 이제 한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의 행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기도가 무슨 뭐 엄청난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 뭐 지가 월급을 깎고 뭐 어쩌고 자기가 월급을 반납하고 뭐 고위 공무원들 월급을 뭐 깡내 마내 막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대통령 차기 후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절감하는 뭐 그런 노력,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걸 또 드러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네, 그래서 이런 공공재단들 특히 뭐 이런 도자재단뿐만 아니라 뭐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갖고 죽으려고 해요 다 거기 직원들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있는 거죠?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자기가 영업을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네 여기. 네, 그래서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등짐 지고 나가서 지금 사업비는 다 반납을 해버렸으면은 월급을 받는데 사업비를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세일즈를 하겠다는 건데 뭔 세일즈를 해요, 지네가. 평소에 이자세로 좀 하지. 아니 내가 보니까 이제는 건물도 지을 만큼 지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빼면 사실 사업비가 줄을 수는 있지. 근데 사실은 그거 모르겠어요. 이 도자재단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주의 도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도자재단은 대단히 폐장적으로 그동안 쭉 운영해 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1빠따, 2빠따는 광주, 그다음에 서자 취급받는 데는 여주. 물론 여주 쪽에 능력이 없어서 자기 것도 잘 못 찾아먹는 이런 어떤 한심한 모습도 있는 거겠지만은 좀 감사를 하더라도 좀 민간 진영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해갖고 이런 폐양적인 여기 뭐 도자재단이 폐양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꼴등했잖아요, 어차피. 아까 1등 거 마주 그 기사가 하나는 그 도자기 축제 홈페이지가 엉망이라고 그 여주신문 기사인데요. 좀 부족하답니다. 뭐 그래서 뭐 돈을 350만 원을 주고 3달 동안 하기로 했는데 뭐 몇 가지 뭐 PC 버전으로도 뭐 아예 표시 안 되는 영역이 있고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맛집하고 관광지 그런 데만 잘 나와 있고 실제로 도자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이니까 이거는 관련 업체나 뭐 군에서 좀 지도를 하면 해주지 않을까요, 업체에서? 이게 어쨌든 지금 도자기 축제 추진위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쭉 보면 도자기 축제 추진위회는 쭉 보시면 내부 구성을 보면은 진짜로 축제를 제대로 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됐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부 실무에 역량 있는 사람도 참 이게 필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석 달에 350 있으면 돈은 또 쓸 만큼 또 사실 들어가기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 강천중학교 학생들의 외침. 강천중 현장 체험 합급 일본 성폭력 할머니 기리는 수요 집회 참석. 세종신문 기사인데요. 강천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안국역 앞 일본 대사관을 찾았다. 이 학교 학생 40여 명은 지난 2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가진 1089차 수요 집회에 참석.
일본 전쟁 성폭력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굴곡과 힘겨움에 젖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일본 대사관을 향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외치기도 했다. 연중 계획된 교과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도덕과 사회 과목의 2학기 주제인 인권과 인간 존엄성 단원과 관련 일본 전쟁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 현장을 체험 학습 장소로 정한 강천중학교는 이곳을 찾기 전 학생들 스스로 역사적 상황과 의미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준비해 직접 느끼고 깨달은 뜻깊은 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더욱이 학생들은 지난 8월 11일 여주 북내면 출신인 이용녀 할머니의 별세 소식으로 역사와 사회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과 연계해 이곳을 찾은 동기를 마련하면서 남다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다. 강천중학교에서는 이날 현장 학습을 준비하면서 전쟁 성폭력 할머니들의 역사와 참상에 대해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모든 별로 할머니들의 심정을 대변할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이날 학생들은 일본 대사관 앞 집회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해 여학생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소녀상의 앞에 헌화하고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 할머니들이 낯선 땅에서 불렀던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강천중학 이야 이거 뭐야 이게 지역 신문을 날 게 아니고 저기 뭐야 뭐 오마이라든가 뭐 경향 이런 데까지 거기 뭐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주가 이런 일로도 한번 신문에 한번 나왔다. 제가 한 가지 여기 모르실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잡학인데 이게 그 소녀상 있거든요. 그 소녀상이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김은성 씨가 만들었다. 아, 예, 아시는 거죠. 누구요? 김은성. 예전에 저기 우남 북내 저쪽 살았던 분인데 자녀들이 유남초등학교도 우남초등학교 살리기 위해서 애들 거기다 보내셨던. 아, 그래요? 그분도 도자기 관련 일을 했었죠. 그래요? 그 초기에 그 예, 김은성. 미네총 뭐 만든다 할 때 함께 그때 같이 뭐 하려다 말려다 막 이랬어요. 여기 강천중학교를 이 학생들이 이끄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정 선생님이십니까? 정 선생님 강천중학교요? 그래. 정정 선생님. 그거. 한 가지는 좀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민족주의자면서도 저 민족주의의 그 폐해가 분명히 양극단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분명히 또 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 나쁜 놈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또 베트남에 가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비석도 세워놓고 그 한국 놈들 잊지 말자 이런 비석도 세워놨단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그럼 강천중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는 베트남에 가갖고 역사 체험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일본이 나쁜 놈 그런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쁜 놈이 될 수 있다. 어떤 민족도 나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 그런 게 더 하나의 좀 더 나가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북내 출신의 이용녀 할머니가 네. 실제로 제국주의의 그 폭력 앞에 또 인권이 무너진 상황들이었지만 사실은 저희 그 여기 그 천송리 소지국에 넘어가다 보면 그 뭐 제양군인이나 뭐 이쪽 그 월남 참전 유공자회나 이쪽에서 거기 탑 해놨어요. 그 베트남 참전했던 부분들. 그 사실은 이게 이 인권적인 관계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치부인 거예요. 치부. 부끄러운 점.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양면적인 부분들, 그런 인권이다라는 부분들은 나의 피해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가해적인 위치까지도 인권의 그 내부 요소로서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흔하게 지금 사회가 너무 단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뭐 하면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그 선악을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 그 기존에 사실은 우리 그 민족적 관계로 보면 사실은 피해를 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이
실제 선언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부분들은 우리도 좀 문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아마 그 선생님 저희가 예상하는 선생님이 그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들이 적절하게 교육적인 관계로 그 소재가 첨가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하셨겠죠. 네. 뭐 어쨌든 야 거기 거시기 뭐냐 거기 올람여기 참전 이게 그 기념탑 그 얘기는 참 적절한 얘기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참 좋은 뭐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민족주의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분명히 이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옛날 독일 그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허접한 상태를 지금 우리가 유지하면서 히틀러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유현진이나 거기 추지순 얘기하면서 있지도 않은 뭐 있주로 갖다가 붙이고 막 이런 클릭션 높이려고 이런 못된 짓거리들이 많이 있죠. 경계해야 되는 거죠. 네. 좀 김연아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아니 왜 되도 않는 걔를 갖다 붙여? 누구야 그 마오 걔를 왜 갖다 붙여? 그래서 뭘 걔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애잖아요. 에이.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 많이 했네요. 뭐. 네. 자 벌써 34번째 여주 라디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